내일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 순간 제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건 아직 숨이 붙어 있고 눈을 뜨고 있으며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오늘을 흘려보내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무겁지만 피할 수 없는 주제를 꺼내려고 합니다. 바로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알기에 지금을 더 깊이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평생 들어온 수많은 조언 중 단연 최고라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혼자서 죽는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이 세 가지 사실은 부정할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죽음을 먼 일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마치 언젠가 시간이 충분히 있을 것처럼 아직은 내 차례가 아니라고 믿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시계를 거꾸로 돌려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을 다르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한 장례식장에서 본 장면을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화장로 앞에 들어선 관, 그리고 기다림. 불과 40분이면 한 사람의 생애가 고운 가루로 바뀌어 유족에게 건네집니다. 그 순간 느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더덥고 동시에 이렇게 가볍구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길 앞에서 그토록 애써 움켜쥐었던 것들이 먼지처럼 흩날려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겁게 살아도 결국 마지막은 가벼움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무겁게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내려놓으며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걸요.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태도는 다양합니다. 끝까지 치료에 매달리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담담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단 하나, 누구도 그 순간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언제 닥쳐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피하려 하지 않고 늘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언젠가 반드시 떠나야 한다면 남은 시간은 더욱 귀해지는 법이지요. 그렇다면 준비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빚을 남기지 않는 것. 돈의 빚만이 아니라 마음의 빚까지도요. 미안한 사람에게는 미안하다 말하고 고마운 사람에게는 고맙다 말하는 겁니다. 둘째, 집착을 줄이는 것. 입던 옷은 깨끗이 정리하고 쓸데없는 물건은 버리고 남아있는 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셋째, 하루하루의 작은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 걸을 수 있는 다리, 맛을 느낄 수 있는 혀, 대화할 수 있는 친구. 이 모든 건 살아있는 동안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냥 지나갔나요? 아니면 한 번쯤은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감아 보셨나요? 죽음은 무서운 그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값지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스승입니다.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싶으신가요?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지금 손에 쥔 걱정들을 그대로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과감히 내려놓고 조금 더 가볍게 웃어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행복을 쫓는 순간 불행이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손등과 손바닥처럼 둘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진짜 행복은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망조차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을 완전히 통제하려 하지 않고 파도가 치면 타고 바람이 불면 맞으며 그 속에서 배를 모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비밀, 인생을 가볍게 사는 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속삭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해탈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불교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지만 종교적 의미를 떠나 우리 일상의 태도를 설명하기에도 아주 적절한 개념입니다. 해탈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상태, 다시 말해 마음을 올가매는 집착을 내려놓은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해탈을 잘못 이해합니다. 마치 세상이 조용해야 하고 파도가 없어야 하고 바람이 멈추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진짜 해탈은 세상이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단단한 배와 항해수를 준비해 두었기에 어떤 파도와 바람도 두렵지 않은 상태입니다. 파도가 치면 그대로 타고 바람이 불면 그대로 맞으며 나아가는 것, 그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해탈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대부분은 파도와 바람을 피하려는 몸부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풀리기를, 건강이 나빠지지 않기를, 자녀가 제 마음대로 따라주기를. 하지만 세상 일이 제 뜻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친구가 제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분노하거나 좌절한다면 결국 고통받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해탈의 태도입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기보다 내 배를 단단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라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해탈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래, 이런 문제도 일어날 수 있지. 나는 이미 준비된 배를 가지고 있으니 이 파도를 타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통제할 수 없는 요소를 억지로 붙잡으려는 사람은 불안과 우울에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반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합니다. 행복에 대한 집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면 할수록 불행이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행복과 불행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쌍둥이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도 쾌락의 쳇바퀴, 헤도닉 트레드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돈이 늘어나면 잠시 행복하지만 금세 익숙해지고 더 큰 만족을 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끊임없이 불행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진짜 행복은 행복조차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반드시 행복해야 해 라는 압박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 단순한 전환이 우리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듭니다. 한 가지 실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진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40%나 낮았습니다. 게다가 평균 혈압, 심박 수치도 더 안정적이었죠. 해탈이라는 철학적 개념이 단지 이상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과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놓을 때 몸도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배는 얼마나 단단합니까? 갑작스러운 파도가 몰아쳐도 버틸 수 있는 항해수를 갖추고 계십니까? 삶에서 해탈은 거창한 수련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불만을 삼키고 웃으며 넘어가는 것,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 행복해야 한다는 압박 대신 지금의 평범함을 즐기는 것. 이것이 곧 해탈의 작은 실천입니다. 죽음은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지만 살아있는 지금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해탈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삶과 죽음을 모두 가볍게 바라봅니다. 삶의 고통조차 바람과 파도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자신만의 항해술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이라며 담담히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단단한 배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파도와 바람은 늘 올 것이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항해술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지혜입니다. 저는 언젠가 한 화장장을 다녀온 경험을 잊지 못합니다. 관이정이 화로 안으로 들어가고 불이 켜지면 40분 만에 한 사람의 생애가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유족들은 작은 항아리에 그 가루를 담아 조용히 돌아갑니다. 그 순간 저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가볍고 또 허망한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도 무겁게 짊어지고 살던 걱정, 욕망, 미련이 마지막에는 손바닥 위에 한 줌 가루로만 남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현장에서 느낀 건 단순한 허무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죽음이 이렇게 가볍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지고 있는 짐을 조금 더 덜어낼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건 바로 이 죽음의 가벼움 덕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가볍게 떠날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생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엔딩 노트라고도 부릅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자신이 가진 것들을 정리하고 빚을 갚고 정리되지 않은 관계를 마무리하는 습관이지요. 실제로 일본 후생노동성의 보고에 따르면 엔딩 노트를 작성한 노인의 70%가 죽음에 대한 불안이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단순히 종이에 몇 줄 쓰는 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생전 정리의 체크리스트는 3가지입니다. 첫째, 금전적 빚을 남기지 않는 것. 둘째, 인간관계의 빚을 청산하는 것. 셋째, 물건과 기억의 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마지막 길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나는 이미 다 정리해 두었으니 이제 미련 없이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승자 아닐까요? 죽음을 경험한 유족들의 태도에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화장장에서 어린아이들이 대기실에서 과자를 먹으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눈물을 삼키며 작별하는 사이 아이들은 여전히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습에서 느낀 건 죽음이란 삶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난 자리에는 여전히 새로운 세대가 웃고 떠들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떠나는 순간까지 삶을 더 가볍게 만들어 후대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장례 비용과 남은 빚 때문에 고통받는 유족이 35%에 달한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이미 떠났는데 남은 가족은 빚과 짐을 지고 고통받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아름다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가 떠날 때 남에게 남기는 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미소여야 합니다. 또한 장례 문화의 변화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호상, 좋은 죽음이라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슬픔 속에서도 담담하게 보내드리는 분위기지요. 부모님의 장례식에서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자녀들의 태도 속에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기보다 담담히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하루라도 집안을 둘러보며 불필요한 물건을 버려보세요.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안함이나 고마움을 전해보세요. 작게나마 생전 정리를 시작해보시는 겁니다. 언젠가 반드시 닥칠 마지막 순간 나는 준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힘은
지금부터 쌓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더 빛나게 만드는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오늘이 소중하고 끝이 있기에 지금이 아름답습니다. 화장장의 교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짐을 덜고 마음을 정리하라. 그러면 마지막은 가벼울 것이다. 우리는 흔히 늙음을 두려워합니다. 몸이 약해지고 주름이 늘고 세상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늙음은 낡음과 같지 않습니다. 늙음 속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더 깊고 원숙한 삶의 빛깔이 숨어 있습니다. 단풍잎이 가을의 끝자락에 가장 아름답게 물드는 것처럼 노년의 삶 또한 청년기보다 더 찬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80세가 넘었음에도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십니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신선합니다. 반대로 아직 30대인데도 마음이 이미 낡아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늘 불평만 하고 아무것도 새롭게 배우려 하지 않지요. 이렇게 보면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이 낡으면 젊어도 늙은 것이고 마음이 새로우면 늙어도 젊은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늙음을 새로움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매일 걷기를 실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3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또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은 골절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단순한 습관 하나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새롭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늙음이 단순히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증거이지요. 저는 종종 단풍잎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낙엽이 지기 전 마지막 순간, 그것은 절규가 아니라 춤추는 모습이라는 것. 인생도 그렇습니다. 노년은 단순한 내리막길이 아니라 마치 해질녘 노을처럼 더 화려하고 장엄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지혜와 따뜻함이 노년에는 배어나오지요. 한 번은 제 친구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평생 아궁이에 불을 지피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 꼭 연탄 보일러를 놓아드려라.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던 분의 이 소박한 유언 속에서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순간조차 화려한 말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가족의 삶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곱게 늙는 삶의 진정한 모습 아닐까요? 늙음과 낡음의 차이는 종이 한 장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늙음은 시간이 쌓이면서 원숙해지는 과정이고 낡음은 시간이 지나며 쇠퇴해버리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선택으로 늙음을 새로움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낡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배우고 감사하고 남을 돕는다면 늙음은 곧 새로움이 됩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집착하고 미련만 붙들면 늙음은 낡음으로 변해버리지요.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배움과 감사의 마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서도 새로움으로 사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매일 30분 걷기, 하루 3가지 감사 적기,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사람 만나기. 이 작은 실천들이 노년을 낡음이 아니라 새로움으로 채워줍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끝없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움의 문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늙지 않는 것입니다. 늙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는 모두 현재를 앗아갑니다. 어제의 잘못을 아무리 되새겨도 바뀌지 않고 내일의 걱정을 아무리 곱씹어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지금 여기뿐입니다. 저는 실제로 노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젊었을 때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모르겠다. 결국 지나고 나면 다 별일 아니더라. 이 고백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삶의 무게 대부분은 현실이 아니라 마음속 상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순간에 닻을 내리는 훈련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4가지 루틴을 권하고 싶습니다. 첫째, 호흡. 아침에 눈을 뜨면 천천히 3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겁니다. 단 1분이면 됩니다. 둘째, 걷기. 하루 30분, 땀에 젖을 만큼 걷는 습관이 심장과 뇌를 동시에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셋째, 정리. 하루에 1가지씩 불필요한 물건이나 쓸데없는 걱정을 정리하는 겁니다. 넷째, 감사일기. 밤마다 오늘 고마웠던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이 단순한 루틴만으로도 삶은 훨씬 단단해지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의학적 근거도 분명합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꾸준히 실천했을 때 혈압이 평균 10mm에 비해 낮아지고 안정시 심박수가 건강 범위 분당 60편 100회 안에서 더 안정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근감소증 위험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감사일기를 꾸준히 쓴 사람들의 행복 점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5%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작은 습관이 실제 수치로 증명되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훈련은 단순한 마음가짐 이상의 효과를 줍니다. 뇌과학적으로도 현재에 몰입할 때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에 집중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도 함께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50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큰 다툼도 많았지만 매일 저녁 식탁에서 반드시 오늘 고마운 일 하나씩 말하기를 실천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습관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부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속에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쌓였습니다. 결국 그 부부는 8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닻을 내린다는 건 바로 이런 힘을 길러줍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이미 지나간 어제의 그림자입니까?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불안입니까? 아니면 눈앞에 있는 지금의 숨결과 햇살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여기에 몰입할수록 삶은 더 단단해지고 죽음은 더 가벼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깊게 호흡해 보십시오. 오늘 있었던 작은 기쁨을 떠올려 보십시오. 걷기 힘드시다면 창밖 하늘이라도 잠시 바라보십시오. 이 단순한 훈련들이 쌓여서 결국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 닻을 내리며 하루를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결국 우리가 평생 준비해야 할 마지막 과제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며 두려움에 떨고 또 어떤 이는 담담히 웃으며 삶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름다운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의 결실이라는 것을요. 저는 여러 장례식을 경험하며 이 점을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많은 빚과 다툼을 남기고 떠나 유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반면 어떤 이는 남은 가족에게 고마움과 정리된 삶을 선물처럼 남기고 갔습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결국 우리가 떠날 때 남기는 건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이들의 마음속 기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빚을 갚고 빌린 것을 돌려주고 마음속 미련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남은 하루하루를 웃으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 준비되었다는 말은 그렇게 단순한 준비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 호스피스 완화 의료학회 외의 조사에 따르면 삶을 미리 정리하고 준비한 환자의 65%가 마지막 순간 덜 두렵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태도가 삶 전체를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라는 세 가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니 오늘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어디일지 모르니 지금 있는 곳을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일지 모르니 지금 내 호흡과 발걸음 하나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모름은 삶의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달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소풍입니다. 잠시 와서 웃고 놀고 배우다 가는 소풍. 그렇다면 그 소풍을 최대한 즐겁게 보내는 게 우리의 목 아닐까요?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마시고 너무 욕심내지도 마십시오. 오는 길에 쉬어가고 가는 길에도 쉬어가며 오늘 주어진 햇살과 대화와 밥 한 끼를 감사히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에는 정답이 없고 비밀이 없고 공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누구나 죽는다는 것, 혼자 죽는다는 것,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지금을 더 깊이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여러분도 담담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이었구나. 잘 놀다 갑니다. 그 말 한 줄이야말로 평생의 결산이자 최고의 유언일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황금빛 노을처럼 더욱 깊고 따뜻하길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삶과 죽음, 그리고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노화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근육의 감소입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들며 이는 다양한 신체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 하나이며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흡수율이 감소하고 소화가 어려워지며 이는 결국 근육 감소와 체력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령자들에게 왜 단백질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층에서 단백질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드릴 것입니다. 단백질의 역할.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뿐만 아니라 피부, 뼈, 머리카락, 면역 세포 등 다양한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령자들에게 단백질의 중요성은 특히 근육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아서
근육이 줄어들면 몸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일상적인 활동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또한 단백질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감염에 더 취약해지고 작은 상처도 치유가 더디게 됩니다. 고령자들은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 부족 시 발생하는 문제 1. 근육 감소. 고령자들이 가장 자주 경험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근육량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친구들과 산책을 즐기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서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는 근육량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또한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지기 쉽고 넘어질 때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2. 면역력 저하.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면역세포를 만드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세포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으면 몸은 감염에 쉽게 노출되며 작은 염증도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에 감기가 걸리면 더 오래 앓고 상처가 나면 회복이 더디게 됩니다. 이는 모두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3. 상처 회복 지연. 단백질이 부족하면 작은 상처가 나도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피부가 손상되거나 멍이 들었을 때 이를 치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며 이는 일상적인 활동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이 약해지면 상처가 나거나 다쳤을 때 회복이 더디게 되어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기운 부족. 단백질이 부족하면 밥을 먹고도 기운이 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만 섭취하면 잠깐 배는 부를 수 있지만 금방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반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같은 양을 먹더라도 에너지가 오래 지속됩니다. 이는 고령자들이 밥을 먹고도 기운이 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고령자들의 단백질 섭취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령자들은 단백질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화 능력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분비도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고기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어려워지고 위가 더부룩하거나 속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주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제한적이거나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많은 고령자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사용하려고 시도하지만 그 효과는 개인차가 크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 대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이 훨씬 더 효과적이며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적인 단백질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백질 섭취를 위한 전략. 고령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을지에 대한 전략입니다. 첫째,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흰살 생선, 달걀, 그리고 삶은 콩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소화가 용이하고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흡수율도 높습니다. 둘째, 단백질이 칼슘이나 아연과 같은 보조 영양소와 함께 섭취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근육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뼈와 면역력을 함께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국 단백질은 고령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부족은 근육 감소, 면역력 저하, 상처 회복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고령자들은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고 이를 통해 몸을 지탱하는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고령자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령층에게 적합한 저렴하고 영양가 높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식품들은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가격이 저렴하고 단백질 섭취를 통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소화가 용이하고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들 3가지 식품은 고령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며 단백질 보충제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식품의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콘수유, 건사에우. 가격 대비 최고의 단백질 식품. 콘수유, 즉 건사에우는 한국의 전통적인 해산물로 많은 사람들이 국물 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그러나 건새우는 단순한 국물 재료가 아닙니다. 100g당 약 70개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다른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보다 월등히 높은 단백질 함량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건새우는 경제적이며 다양한 요리에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에게 건새우가 특히 유익한 이유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 아연 등의 미네랄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연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령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뼈와 면역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건새우는 정말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새우는 소화가 용이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단백질의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고기나 생선의 기름진 부분을 소화하기 힘들어하지만 건새우는 그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2. 황태포. 저지방 고단백 식품. H황태포는 한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건조된 황태로 주로 해장국이나 국물 요리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황태포의 특징은 그 자체로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라는 점입니다. 1g당 약 80개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고단백 식품을 찾고 있는 고령자들에게 매우 이상적인 선택이 됩니다. 황태포는 여러 번 얼리고 해동하는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이 응축되고 섬유질이 부드러워져서 소화가 더욱 용이해집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소화 불량을 겪고 있지만 황태포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황태포는 아침에 섭취했을 때 단백질 흡수율이 가장 높아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황태포는 또한 심혈관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유는 황태포가 함유하고 있는 오메가3인 지방산 덕분입니다. 오메가3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3. 블랙 소이빈스. 검은콩. 혈관과 근육을 동시에 지키는 슈퍼푸드 검은콩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어 고령자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100g당 약 35개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 고기나 계란보다 많은 양의 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검은콩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그 안에 포함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혈관 건강에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줄이며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령자들이 특히 걱정하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검은 콩은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검은 콩은 또한 눈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저하되는 고령자들에게는 검은 콩에 포함된 안토시아닌이 눈을 보호하고 시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 콩은 근육, 혈관, 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이상적인 슈퍼푸드입니다. 결론. 고령자들에게 필요한 단백질 섭취, 콘수유, H황태포, 그리고 블랙 소이빈스는 각각의 특징과 장점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고령자들에게 필수적인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식품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소화가 용이하고 흡수율이 높으며 가격이 저렴하고 일상적으로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각각은 단백질 외에도 칼슘, 아연, 오메가3, 항산화 물질 등 다른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하여 고령자들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고령자들은 매일 이러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근육을 유지하고 뼈와 면역력을 강화하며 심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이런 음식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한층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건새우, 콘수유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새우는 한국 전통 음식에서 자주 사용되는 재료로 주로 국물이나 찌개에 풍미를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해산물은 단순히 맛을 내는 것 이상의 놀라운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건새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용이한 음식으로 특히 노년층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건새우의 단백질 효능. 건새우는 100g당 약 70개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란이나 두부보다 훨씬 높은 단백질 함량으로 매일의 단백질 섭취를 보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재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건새우와 같은 고단백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의 감소를 방지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근육량 감소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체력 저하와 여러 건강 문제를 겪게 됩니다. 건새우는 소화가 용이하고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단백질이 필요한 시니어에게 매우 적합한 식품입니다. 또한 건새우는 소화가 잘 되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쉽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뼈 건강과 칼슘 보충. 건새우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이 풍부하여 고령자에게 뼈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의 밀도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골다공증이나 골절의 위험이 커집니다. 건새우에는 칼슘이 포함되어 있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칼슘은 근육의 수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건새우는 칼슘 흡수율이 높아 다른 칼슘 보충제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칼슘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 D도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이므로 건새우와 함께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건새우를 스프나 찌개에 넣어 비타민 D가 많은 재료들과 함께 섭취하면 뼈와 근육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건새우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연과 셀레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연은 면역 세포의 기능을 촉진하고 몸이 감염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셀레늄은 항산화제로서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고령층은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건새우와 같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건새우는 쉽게 소화되며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를 위한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기나 다른 질병에 걸렸을 때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으며 노년층의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혈관 건강 건사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며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혈관 질환은 고령층에서 매우 흔한 질병으로 심장병이나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새우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체중 관리와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특히 건새우를 매일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고혈압이나 심장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 건새우의 또 다른 장점은 소화가 매우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고령층은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작용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기나 다른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새우는 비교적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섭취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또한 건새우는 그 자체로도 영양이 풍부하지만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식단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국물 요리나 찌개에 넣거나 볶음밥이나 샐러드에 활용하여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결론 건새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슘과 아연, 셀레늄 등 중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고령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근육 유지, 뼈 건강, 면역력 강화, 심혈관 건강 등 다양한 면에서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며 소화가 용이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서 매우 적합한 식품입니다. 고령자들이 건새우를 꾸준히 섭취하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특히 근육 감소나 면역력 저하,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건새우는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고령층의 일상적인 식사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는 훌륭한 단백질 보충원이 됩니다. 이제 황태포의 효과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황태포는 전통적인 한국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식재료로 대부분 해장국이나 국물 요리에 사용되지만 그 영양 가치가 매우 뛰어나 많은 고령자들에게 필수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황태포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은 적으며 소화가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고령자에게 매우 적합한 식품입니다. 황태포가 고령자의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황태포의 단백질 효능. 황태포는 100g당 약 80개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란 10개나 두부 5모에 해당하는 양의 단백질입니다. 이렇게 높은 단백질 함량은 고령자가 일상에서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령자는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황태포와 같은 고단백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 감소를 방지하고 신체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황태포는 단백질 외에도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이 거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체중 관리에 유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중 조절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지만 황태포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체중 증가를 우려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소화가 쉬운 고단백 식품 고령자들이 겪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소화 문제입니다. 고단백 식품을 섭취하더라도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없습니다. 황태포는 여러 번 얼리고 해동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섬유질이 부드러워지고 단백질이 응축되어
소화가 쉬워집니다. 이로 인해 고령자들이 소화가 어려운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기 어려울 때 황태포는 매우 좋은 대안이 됩니다. 황태포는 일반적인 고기나 생선보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빠르게 체내에서 흡수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일상적인 식사에서 황태포를 자주 섭취하면 소화 불량을 방지하고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황태포의 심혈관 건강 효과. 황태포는 심혈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유는 황태포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 덕분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며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증가시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태포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어서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유리합니다. 고혈압은 고령자들 사이에서 매우 흔한 질병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태포는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한 도움. 고령자들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염이나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황태포는 단백질과 함께 여러 가지 중요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황태포에 포함된 비타민 B군은 신경 건강과 면역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철분은 빈혈을 예방하고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또한 황태포에 함유된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령자들이 황태포를 자주 섭취하면 면역력이 향상되어 감기나 기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해 황태포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황태포의 경제적 장점. 황태포는 고단백 식품이지만 가격이 매우 경제적입니다. 한 마리의 황태포는 보통 5,000원에서 1,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으며 이를 국물 요리나 찌개에 넣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가족 전체가 2끼 이상의 식사에서 섭취할 수 있어 비용 효율적인 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황태포를 꾸준히 섭취하려면 가격이 중요한 요소인데 황태포는 가격 대비 높은 단백질을 제공하므로 매우 경제적인 선택이 됩니다. 결론. 황태포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고령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음식입니다. 단백질을 풍부하게 공급하면서도 소화가 용이하고 지방이 적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 뼈 건강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며 경제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인 식품입니다. 따라서 고령자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황태포와 같은 고단백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태포는 단순히 해장국에 쓰이는 재료가 아니라 고령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심혈관 질환 예방, 근육 유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인 황태포를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검은 콩, 블랙 소이빈스의 효능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검은 콩은 오래전부터 전통적인 한국 음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식재료입니다. 최근에는 그 뛰어난 영양 가치로 인해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은 콩은 그 자체로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관과 심장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고령자들에게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의 단백질 효능. 검은 콩은 100g당
약 35복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 고기나 계란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또한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로 동물성 단백질보다 소화가 용이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서 고령자들이 소화하기에도 좋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을 포함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은 콩에 포함된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는 체력 저하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고령자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검은 콩의 심혈관 건강 개선 효과. 검은 콩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의 염증을 줄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고령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 질환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검은 콩과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토시아닌은 또한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심혈관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검은 콩을 식단에 포함시키면 혈압 조절 및 심장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건강한 혈액 순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에 눈 건강 보호. 검은 콩에 포함된 안토시아닌은 눈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 저하가 발생하는데 특히 황반변성과 같은 노화 관련 눈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안토시아닌은 눈을 보호하고 시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고령자들이 검은 콩을 섭취하면 눈 건강을 지키고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은 눈의 혈액 순환을 개선하여 눈의 피로감을 줄여주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검은 콩은 단백질과 함께 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검은 콩의 혈당 조절 효과. 검은 콩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흡수되며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키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있는 고령자에게 검은 콩은 혈당 조절에 매우 유효한 식품입니다. 검은 콩의 식이섬유는 또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며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고령자들에게 검은 콩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식품입니다.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의 소화 효율과 흡수율. 검은 콩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식품입니다. 고령자들은 소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화가 어려운 고단백 음식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로 동물성 단백질보다 소화가 용이하며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검은 콩을 삶아서 먹으면 그 소화율이 더욱 높아지며 영양소가 쉽게 흡수됩니다. 특히 검은 콩을 갈아서 검은 콩 가루로 만들어 우유나 두유에 섞어 먹으면 흡수율이 높고 매우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어 고령자들이 일상적으로 섭취하기에 적합한 식품입니다. 결론. 검은 콩은 고령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으로 단백질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 눈 건강, 혈당 조절 등 여러 면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소화가 잘 되고 흡수율이 높아 고령자들이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며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노년기에 발생하기 쉬운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고령자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검은 콩과 같은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은 콩은 경제적이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건강 효능을 제공합니다. 고령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검은 콩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건사유, 콘수유, 황태포, H황태포, 검은콩 블랙 소이빈스의 세 가지 단백질 식품을 어떻게 조합하여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식품은 그 자체로 매우 유익하지만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조합을 통해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이고 고령자들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각 식품의 조합 방법과 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 건새우와 시금치의 조합. 건새우와 시금치는 환상적인 조합을 이룹니다. 건새우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반면 시금치는 칼슘 흡수를 돕는 마그네슘과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며 비타민C는 칼슘이 체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건새우를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뼈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또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를 도와줍니다. 건새우와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면 근육과 뼈를 강화하면서도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고령자들에게 좋습니다. 고령자들은 종종 칼슘 흡수에 어려움을 겪고 시금치와 건새우의 조합은 이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금치의 비타민C는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 피부 노화 방지와 상처 치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황태포와 무의 조합. 황태포와 무의 조합은 단백질과 소화에 매우 좋은 효과를 줍니다. 황태포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소화가 쉬운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반면 무는 소화를 돕는 효소를 함유하고 있어 황태포의 단백질이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무는 또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소화 불량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황태포와 무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용이하고 위 건강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황태포가 단백질을 제공하는 한편 무는 소화 효소가 풍부하여 단백질이 효과적으로 체내에 흡수되도록 합니다. 고령자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조합은 소화 불량을 예방하고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무는 혈액순환을 돕고 천을 조절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로 인해 황태포와 무의 조합은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검은콩과 들기름의 조합. 검은콩과 들기름의 조합은 혈관 건강과 근육 강화에 매우 유익한 조합입니다. 검은콩은 단백질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러나 검은콩은 지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들기름과 결합하면 더욱 효과적인 항산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좋은 지방이 풍부하여 검은콩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몸속에서 오래 머물도록 도와줍니다. 검은콩과 들기름을 함께 섭취하면 근육을 지키는 효과는 물론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검은콩은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들기름의 좋은 지방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 조합은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 외에도 검은콩과 들기름은 항산화 효과가 강해 노화 방지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들기름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체내 염증을 줄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검은콩과 들기름의 조합은 뇌 건강을 포함한 여러 면에서 고령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4. 다양한 식사 조합을 위한 실용적인 방법. 이 세 가지 단백질 식품을 일상적인 식사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건새우와 시금치를 함께 넣은 볶음밥이나 찌개를 만들어 매일의 식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황태포와 물을 넣은 국물 요리나 찌개는 소화가 쉽고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검은 콩과 들기름은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넣어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들 식품은 준비가 간단하고 일상적인 식사에 쉽게 포함될 수 있어 고령자들에게 적합합니다. 각 식품의 조합을 통해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영양소들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고령자들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결론, 건새우, 황태포, 검은콩은 각각 독립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을 적절히 조합하면 건강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건새우와 시금치의 조합은 뼈 건강과 근육 강화를, 황태포와 무의 조합은 소화 효율과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며 검은콩과 들기름은 혈관 건강과 근육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조합을 통해 고령자들은 근육과 뼈, 심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를 동시에 챙기며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들은 매일의 식사에서 이러한 조합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들 식품을 적절히 섞어 먹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령자들을 위한 3가지 주요 단백질 식품, 즉 건사애우, 고운수유, 황태포, H황태포, 검은콩, 블랙 소이빈스의 효능과 그 조합의 효과를 소개했습니다. 각 식품은 고유의 장점이 있지만 이를 적절히 결합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이들 식품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근육 유지, 뼈 건강, 심혈관 건강 및 면역력 강화를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고령자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로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고단백 식품을 통해 체력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소화가 용이하고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편함 없이 영양소를 섭취하고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 쉽게 포함시키는 방법이제 3가지 주요 식품을 어떻게 일상적인 식사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건새우와 시금치. 볶음밥이나 찌개에 넣어 영양가 높은 한 끼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황태포와 무. 국물 요리에 활용해 소화가 잘 되는 동시에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3. 검은콩과 들기름.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추가해 풍부한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고단백 식품을 식사에 포함시키면 지속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령자들은 매일 작은 변화로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꾸준한 관리와 적절한 식단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3가지 단백질 식품을 일상에서 꾸준히 섭취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고령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더욱 건강을 지키는 데 신경 써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하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며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피부도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주름, 탄력 부족, 피부 건조.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했거나 겪고 있는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시나요? 특히 피부 관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수백만 원을 들여 고급 화장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화장품들이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피부가 개선되었나?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그동안 몰랐던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단돈 5천 원으로 피부 나이를 10년 젊어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믿기 힘드신가요? 사실 이 방법은 수많은 의학적 연구와 실제 사용자의 경험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방법은 바로 바세린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바세린이 바로 피부를 젊어 보이게 하는 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싼 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사실 바세린만으로도 피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비밀을 공개하고 어떻게 바세린을 활용하여 주름을 줄이고 피부를 더 탄력 있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바세린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저 기름이잖아. 어떻게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세린이 단순히 기름이 아니라 피부의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그 비밀입니다. 바세린이 어떻게 피부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효과를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비법을 발견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유익한 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세린을 사용할 때 단순히 얼굴에 발라서는 안 됩니다. 각기 다른 부위별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정확한 방법을 알아야만 여러분은 진정으로 바세린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었던 피부 관리의 진실을 바로 이 영상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며 피부 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피부 관리에 있어 바세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를 먹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으며 주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방지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변할까요? 첫 번째로 피부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피부는 크게 세 가지 층으로 나누어집니다. 표피, 진피, 그리고 피하 조직입니다. 표피는 피부의 가장 바깥층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피는 피부의 두 번째 층으로 피부의 탄력과 강도를 유지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하 조직은 피부 아래 깊은 층으로 지방층과 결합 조직이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피부는 점점 더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감소입니다. 콜라겐은 피부에 탄력을 주는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피부는 점점 더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도 약해집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주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피부의 보호막이 약해져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들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피부가 더 건조하고 얇아지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부의 톤도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남성들도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며 피부의 두께와 탄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결합되어 결국 피부 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부 노화 과정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가의 화장품이나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하지만 사실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인 효과를 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수분 공급입니다. 피부가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면 피부의 탄력을 되찾고 주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피부 보호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피부의 보호막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바세린과 같은 제품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조해진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의 수분을 보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바세린을 사용한다고 해서 피부 노화가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꾸준한 관리와 적절한 제품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바세린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세린은 단순히 피부에 발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름을 예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피부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바세린을 사용하여 피부의 수분을 잠가두는 것 외에도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분이 많은 앰플이나 세럼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덮어서 수분이 피부 안에 오랫동안 보관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는 수분을 잃지 않고 오랫동안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민감해지면 자극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강한 화학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나 너무 자주 스크럽하는 것보다 부드럽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피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더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너무 많은 자외선 노출은 피부 노화를 촉진하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거나 외출 시 자외선을 피하는 것도 중요한 관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피부 노화의 원인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을 통해 피부를 유지하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시도나 일시적인 방법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피부가 매일매일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피부에 좋은 습관을 들여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확한 방법으로 피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품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제품을 찾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바세린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바세린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피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세린은 피부 보호막을 강화하고 수분을 잠그는 데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도 건강하고 젊어 보이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세린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기초 화장품입니다. 하지만 바세린이 피부 노화 방지에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바세린을 단순한 기름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바세린은 피부에 놀라운 효과를 줄 수 있는 강력한 제품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수분 유지에 있습니다. 바세린의 주요 성분은 페트롤라툼, 페트롤아툼입니다. 이는 피부의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에서 빠져나가는 수분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피부는 수분을 잘 유지하게 되어 더욱 부드럽고 탄력 있게 변합니다. 이 원리로 인해 바세린은 피부 건조, 주름, 탄력 부족 등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바세린이 놀라운 점은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고급 화장품이 바세린과 같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프리미엄 크림들이 피부에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페트롤라툼을 사용합니다. 이는 연구 결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급 화장품들은 대부분 마케팅과 브랜드 가치에 의해 가격이 비쌉니다. 그에 비해 바세린은 단 몇천 원으로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바세린이 저렴하고 효과적인 이유는 그 성분이 피부 보호막을 만들고 수분 손실을 최대한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게 되면 주름이 덜 생기고 피부톤도 밝아지며 피부 탄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바세린이 제공하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바세린을 사용할 때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세린은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바르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세린은 얇게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 전체에 두껍게 발리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부위에만 소량을 발라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세린은 밤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낮에는 바세린이 피부에 남아 끈적거릴 수 있고 외부 먼지나 오염 물질이 피부에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 잠자는 동안 피부가 가장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바세린을 발라두면 피부가 한층 더 효과적으로 수분을 흡수하고 보호막이 잘 형성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바세린이 단순히 피부에 수분을 잠그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재생을 돕는 효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바세린이 피부의 자연 치유력을 촉진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처가 나거나 피부가 민감할 때 바세린을 발라주면 피부가 빠르게 회복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세린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바세린은 단순한 화장품을 넘어서 피부 보호 및 회복의 필수적인 제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세린을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은 피부 타입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바세린을 얼굴 전체에 바르는 것보다는 건조한 부위나 피부가 민감한 부위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바세린이 모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지성 피부나 여드름이 있는 부위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바세린을 적당한 양만 사용하고 다른 부위에는 수분 크림을 사용하여 피부 타입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바세린을 눈가와 같은 민감한 부위에 사용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눈 주위의 피부는 매우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눈가에는 적당한 양의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고 그 외의 부위에서는 충분한 수분 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세린은 단순히 기름처럼 보일 수 있지만 피부에 수분을 유지하고 외부 자극을 차단하며 피부 회복을 돕는 중요한 제품입니다. 이제부터 바세린을 피부 관리에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바세린을 사용할 때 피부 타입에 맞게
필요한 부위에만 얇게 바르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피부를 더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바세린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세린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야 합니다. 바세린은 그 자체로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세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핵심적인 팁과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밤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 바세린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밤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가장 회복되는 시간대는 바로 잠자는 시간 동안입니다. 밤 동안 바세린을 발라두면 피부가 재생과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낮 동안은 외부 자극이나 오염물질이 피부에 쌓이기 때문에 밤에 사용해야 바세린이 피부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바세린을 얇게 바르기. 바세린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두껍게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끈적임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사용할 양은 정말 쌀 한 톨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바세린은 피부의 보호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적당량만 사용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피부가 건조한 부위에만 사용하기. 바세린은 모든 부위에 사용하기보다는 건조한 부위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눈가나 입가와 같은 민감한 부위나 지성 피부가 있는 부위에는 바세린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성 피부나 여드름이 자주 나는 부위는 바세린이 오히려 모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는 수분 크림이나 가벼운 세럼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바세린은 건조한 부위, 예를 들어 팔꿈치, 무릎, 손과 같은 부위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4. 수분 앰플과 함께 사용하기. 바세린을 사용할 때 한 가지 팁은 수분 앰플이나 히알루론산 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뛰어나므로 수분 앰플을 바르고 난 뒤 그 위에 바세린을 살짝 덮어주면 수분을 피부 안에 가두어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피부가 더욱 촉촉하고 탄력 있게 변할 수 있습니다. 5. 레티놀과 함께 사용하기. 레티놀은 피부 재생을 돕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성분으로 노화 방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레티놀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 후 피부가 따갑거나 빨개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레티놀 크림을 바르고 20파실 30분 정도 기다린 후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덮어주면 자극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레티놀의 효과를 증대시켜주며 피부가 자극을 덜 받게 만들어줍니다. 6. 목과 손의 집중적인 관리. 목과 손은 얼굴과 마찬가지로 피부가 얇고 민감하여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에 바세린을 사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기 전에 목에 수분 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덧발라주면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며 주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 역시 수분 크림을 바르고 면장갑을 끼고 잠을 자면 손의 피부가 부드럽고 젊어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7. 피부 트러블이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 피부 트러블이 있을 때도 바세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처나 염증이 생겼을 때 바세린을 발라주면 피부의 재생을 돕고 상처가 빠르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피부의 보호막을 형성하여 외부 세균이나 오염물질이 피부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상처의 치유를 촉진합니다. 단, 상처가 열린 상태일 때는 바세린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사용하려면 피부 타입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성 피부의 경우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바르는 것보다는 건조한 부위나 민감한 부위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T존 부위 이마, 코, 턱는 피하고 U존 부위 볼, 눈가, 입가는 바세린을 적당량만 발라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야이처럼 바세린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피부 관리 제품이지만 다른 제품들과 잘 조화롭게 사용하면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됩니다. 바세린을 사용하기 전 자신에게 맞는 피부 타입에 맞게 올바른 방법을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밤 꾸준히 바세린을 사용하고 피부의 수분과 보호막을 유지하며 필요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피부는 더욱 건강하고 젊어 보일 것입니다. 바세린을 활용한 피부 관리의 놀라운 효과를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이해하는 것보다 실제로 바세린을 사용해 본 사람들의 실제 경험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세린을 사용한 다양한 성공 사례와 그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김복순 할머니의 변화. 72세의 김복순 할머니는 매달 수십만 원을 들여 고급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했지만 피부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주름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김 할머니는 피부과 의사인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선생님, 이 나이에 무슨 화장품이 효과가 있을까요? 라며 불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세린의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밤 바세린을 얼굴에 얇게 발라주었습니다. 3개월 뒤 다시 진료실에 방문한 김 할머니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평생 써본 화장품 중에서 이것만큼 효과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손주가 할머니 얼굴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변화가 컸습니다. 이 사례는 바세린의 효과적인 피부 보습 능력과 보호막 형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할머니의 피부는 훨씬 촉촉해졌고 주름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얼굴의 팔자, 주름이 완화되었고 피부톤도 고르게 변했습니다. 이처럼 바세린은 단기간에 피부 상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박순자 할머니의 히알루론산 앰플과 바세린 조합. 69세 박순자 할머니는 고급 히알루론산 앰플을 사용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앰플을 사용하고도 피부가 건조하고 칙칙해 보였죠. 저는 할머니께 바세린을 추가로 사용해보라고 권장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히알루론산 앰플을 바른 후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덮어주었죠. 한 달 후 박 할머니는 상상 이상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똑같은 앰플인데도 효과가 전혀 달라졌어요. 그녀의 피부는 눈에 띄게 촉촉해졌고 주름도 줄어들었으며 피부톤도 밝아졌습니다. 이는 수분을 잠그는 바세린의 특성 덕분이었습니다. 히알루론산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바세린이 그 수분을 잠그어 피부를 오래도록 촉촉하게 유지하는 원리입니다. 박 할머니의 사례는 바세린과 다른 수분 공급 제품의 조합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처럼 바세린은 다른 피부 제품들과 잘 어울려 사용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 이영자 할머니의 레티놀 크림과 바세린 조합. 이영자 할머니는 76세로 피부 관리에 항상 신경을 쓰셨습니다. 할머니는 레티놀 크림을 사용하면서 피부가 따갑고 빨개지는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레티놀은 피부 재생을 돕는 훌륭한 성분이지만 자극이 강해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영자 할머니에게는 레티놀 크림을 바르고 25-30분 후 그 위에 바세린을 덮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결과 할머니의 피부는 더 이상 따갑지 않았고 레티놀의 효과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바세린이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자극을 완화시켰고 레티놀의 재생 효과를 더욱 강화시킨 것이죠. 이 사례는 바세린이 피부 자극을 완화하고 다른 강력한 성분들과 함께 사용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티놀 크림과 같은 강력한 성분을 사용할 때 바세린을 함께 사용하면 피부가 더 안전하게 회복되고 피부 개선 효과도 더욱 강력해집니다. 4. 피부과 의사의 개인적인 경험. 저는 50년간 수많은 환자들에게 바세린을 추천해왔고 그중 많은 분들이 실제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피부가 민감한 노년층의 경우 바세린은 수분을 지키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환자는 평소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서 항상 당기는 느낌이 있었지만 바세린을 사용한 후에는 피부가 부드럽고 촉촉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얼굴에 심한 주름과 피부 손상이 있었으나 바세린을 매일 밤 사용한 후 피부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손주들로부터 할머니,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피부 보호막을 유지하고 수분을 보충하는 바세린의 중요한 기능 덕분에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5. 피부과 연구 결과. 피부과 연구에서도 바세린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바세린은 피부의 수분 증발을 98%까지 차단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어떤 고급 화장품도 따라올 수 없는 효과입니다. 피부는 수분을 잃지 않으면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바세린이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여 수분이 피부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원리로 피부가 촉촉하고 탄력 있게 변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피부 건강을 위해 바세린이 매우 유용한 제품이라는 것을 강력히 뒷받침합니다. 이처럼 바세린은 단순히 저렴하고 간단한 제품이지만 수많은 실제 사용자들의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받았습니다. 바세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피부 상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는 방법으로 바세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여러 사례처럼 바세린을 꾸준히 사용하고 적절한 방법을 따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바세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세린이 피부 관리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과 피부 관리에 대한 최종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피부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피부는 하루아침에 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밤 바세린을 발라주고 꾸준하게 피부 관리를 한다면 몇 주 후에는 그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세린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제품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2. 피부에 맞는 제품과 방법을 선택하라. 모든 피부가 똑같은 상태는 아닙니다. 지성 피부, 건성 피부, 민감성 피부 등 각기 다른 피부 타입에 맞는 관리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성 피부에는 바세린을 전체 얼굴에 사용하기보다는
건조한 부위나 민감한 부위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건성 피부나 노화가 진행된 피부에는 바세린을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제품과 사용 방법을 찾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타입에 맞게 수분 앰플, 세럼, 크림과 같은 다른 제품들과 함께 바세린을 활용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수분을 잠그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 중요한 제품들과 함께 사용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3. 자외선 차단을 잊지 마세요. 피부 관리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피부가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되려면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자외선은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주름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세린을 사용하면서 자외선 차단제를 꼭 사용하세요. 하루에 2번 이상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르거나 외출 시에는 꼭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피부와의 소통 피부 관리는 단순히 외부 제품을 바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부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필요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가 건조하다면 더 많은 수분을 공급해주고 피부가 자극을 받았다면 자극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피부는 매일매일 변화하므로 피부 상태에 맞게 제품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울 수 있다. 피부 관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자연스럽게 변화하지만 적절한 관리와 꾸준한 노력으로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세린처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제품을 활용하면 누구나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아름다움은 외모만이 아니라 건강한 피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피부가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되면 그 자체로 젊고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피부 관리에 힘써보세요. 피부 관리의 첫 걸음은 바세린과 함께 바세린은 피부 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름 같은 보습제가 아니라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주고 수분을 잠가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제품입니다. 바세린을 매일 밤 얼굴에 발라주면 피부는 점점 더 촉촉하고 건강해지며 주름도 줄어들고 피부톤도 개선됩니다. 하지만 바세린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사용법과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바세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다양한 피부 제품들과 함께 사용하고 나이와 피부 타입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그렇게 하면 피부는 점차 건강해지고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부는 여러분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건강한 피부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자신감을 주며 나아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관리하세요. 지금부터라도 바세린을 활용한 피부 관리 루틴을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피부를 변화시키고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배운 비법들을 실천하고 1년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변화를 자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더 건강해지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기쁩니다.